그러나 그때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돈이 썩어 넘쳐요? 집에만 있는 사람이 그렇게 비싼 커피를 사 먹으면 어떡해요? 내가 믹스커피 사다 놨잖아요. 그거 드시면 되지? 누가 보면 엄청 바쁜 커리어 어머니인 줄 알겠어요. 집 앞에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도 파는데 굳이 왜 비싼 데 가서 드시는 건데요? 며느리의 응, 하빈 엄마. 아니, 집 앞에 새로 생긴 커피숍이 있어서 한번 가봤어. 내가 금액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네. 그래, 내 말이 맞아. 요즘 돈 버느라 힘들 텐데 내가 좀 생각이 짧았다. 그녀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연은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정순자 여사는 올해로 67이 된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젊고 풋풋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반백년을 훌쩍 넘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에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꿈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요즘은 집에서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며 웃기도 하고 주인공이 모진 일을 당하면 함께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그 감정에 몰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속에서만 있을 법한 기적 같은 일이 그녀의 삶에도 일어났습니다. 25이던 그녀는 당시 남편과 불같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길을 걷다 통근버스를 기다리던 그녀를 본 남편은 첫눈에 반해 끈질기게 구애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고 그녀에게 남편은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관심을 표현하는 남자들을 만났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 탓에 돈을 버느라 정신이 없어서 연애를 거절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6남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실상 집안의 장녀로 여겨졌습니다. 1살 위의 오빠가 소아마비를 앓고 있어 집안일이나 부모님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어린 오빠를 돌보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고 자연스레 그녀에게 큰 의지와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무겁고 책임감으로 가득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다른 또래 아이들이 학교에서 뛰어놀고 웃음을 터뜨릴 때 그녀는 집에서 동생들을 돌보거나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그녀는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었고 교복 한 벌 없이도 공부하고 싶어 하던 소녀의 마음은 점점 닫혀갔습니다. 순자야, 엄마 혼자서는 안 되니까 내가 동생들 좀 봐야겠다. 오빠는 몸이 아파서 안 되고 너라도 도와줘야 해. 어머니의 이 말은 그녀에게 일상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정순자 여사는 고된 집안일을 익숙히 해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동생들의 울음을 달래며 그녀는 일찌감치 어른의 책임감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정순자 여사는 논에서 돌아온 어머니를 도와 동생들을 재우고 집안일을 마친 뒤에야 밤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을 보고 소원을 빈다고 했지만 그녀에게 별은 단지 밝고 멀리 있는 무언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커서 돈을 벌면 우리 가족 모두 따뜻한 밥 먹으며 편히 살게 해야지. 가난한 집안 형편은 그녀의 꿈을 가로막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꿈 많은 소녀였던 자신은 희생해야 했지만 가족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며 동생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돌보며 가족을 지탱하는 기둥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시절 그녀에게 다가오는 남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남자들이 관심을 보이며 마음을 전해오기도 했지만 그녀는 언제나 단호하게 거절하곤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사정과 오빠와 동생들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시작할 여유도 누군가를 만날 용기도 그녀에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만났을 때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는 그녀의 삶에 스며들 듯 다가왔습니다. 다른 남자들과 달리 무뚝뚝하지 않았고 오히려 진심 어린 표현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자야,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나 정말 너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그는 언제나 그녀를 배려하며 다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단순히 외모나 겉모습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가족을 위해 고생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진심으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정순자 여사는 그런 그의 태도에 처음엔 경계하면서도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집안일과 동생들 돌보기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작은 선물이나 간식으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순자야, 오늘 힘들었지? 이거 좋아할 줄 몰랐는데 한번 먹어봐. 당신이 웃는 모습 보면 나도 힘이 나. 그는 거창한 약속을 하지 않았지만 매 순간 진심을 다해 그녀를 위로하고 그녀 곁에 있겠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그녀의 외모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다가왔다면 그는 그녀의 내면과 힘든 삶의 궤적까지 존중하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유난히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는 정순자 여사에게 설렘과 믿음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를 향한 그의 태도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소중히 여기고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정순자 여사는 그의 다정함과 진심의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에겐 번번이 문을 닫았던 그녀였지만 그의 듬직하고 따뜻한 모습은 그녀를 설득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그는 더더욱 그녀를 아껴주고 존중하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사랑이자 위로였고 그녀를 힘들게 했던 무거운 책임감과 고단한 일상 속에서 비처럼 다가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이 너무 컸던 탓에 그녀는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뱃속 아기의 존재를 알게 된 남편의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동네에서 모두가 알 만큼의 부잣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역 유지였고 그녀의 집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귀한 외동아들이란 사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깔끔한 옷차림과 귀티나는 분위기에서 집안 형편이 좋을 것이라 짐작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시부모는 가방끈도 짧고 가진 것도 없는 그녀가 며느리가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부모는 그녀를 떼어놓기 위해 온갖 애를 썼지만 남편은 완강히 그녀를 지켰습니다. 결국 이미 많이 자란 아이 때문에 결혼이 성사되었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시집살이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임신한 그녀에게 시어머니는 가정부처럼 온갖 집안일을 시켰고 시아버지는 사람들이 그녀를 별 볼 일 없는 집안 딸로 수군거린다며 창피하다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시댁 식구들과 겸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찬밥과 김치로 겨우 끼니를 때우곤 했습니다. 남편은 가끔 몰래 음식을 가져다 줬지만 시어머니에게 들키는 날이면 그녀는 눈물을 쏟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시아버지는 매일 다른 집안 딸들과 비교하며 그녀를 깎아내렸습니다.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똑똑한 교사 며느리를 봤을 거다. 우리 기영이 정 사장네 둘째 딸과 결혼시키려고 점찍어 나섰단 말이다. 어디서 이런 못 배워 먹은 계집이 굴러 들어와서는. 그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삶이 훨씬 순탄했을 것 같아 죄책감도 컸습니다. 그러나 뱃속의 아이를 위해 이 집에서 반드시 버텨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의 구박은 끝이 없었습니다. 만삭이 되도록 그녀에게 온갖 집안일을 시키던 시어머니는 하루는 계단 청소를 시켰습니다. 무거운 몸으로 계단을 닦던 그녀는 중심을 잃고 그만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며 배가 눌린 탓에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시어머니는 순간 놀라고 무서우셨는지 그녀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빠른 조치를 취해 유산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다행히 뱃속의 아이도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을 돌이켜볼 때마다 만약 시어머니가 병원에 늦게 데려갔다면 아이를 잃었을 거란 생각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녀는 시어머니가 혹시라도 자신이 아이를 유산하기를 바라셨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위험한 일만 시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뻔하자 겁을 먹고 병원에 데려가신 것 같다고 그녀는 회상했습니다. 몇 달 뒤 그녀는 건강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녀는 내심 아무리 미운 며느리라도 아들 손주를 안겨드리면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는 손주를 예뻐할 법도 했지만 그녀를 미워한 나머지 아이까지 미워하셨습니다. 결국 그녀의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자신을 미워하는 어른들 곁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잘 때 외에는 볼 수 없었지만 늦은 밤 아이를 재우고 남편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소원이 뭐야? 그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우리도 나이 들고 상준이도 장가가면 시골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강아지 키우면서 사는 게 소원이네요. 그럼 당신은요? 남편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보다도 행복해지는 게 내 소원이야. 그녀는 남편의 대답에 부끄러워 이불 속에 얼굴을 묻고 말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닭살 돋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남편 덕분에 그녀는 고된 시집살이를 하루하루 견뎌냈습니다. 시부모는 그녀를 미워하다 못해 증오하다시피 했지만 남편과 아들을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중학교에 다닐 무렵 그녀는 더는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폭언에 울다 지쳐 잠이 들고 자신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자책하는 모습을 본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그 길로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부모를 설득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녀와 아이를 보내주었습니다. 시댁에서 그녀에게 한 푼도 내어줄 수 없다고 선언했기에 남편은 몰래 모아둔 돈으로 작은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짐을 싸고 떠나려 하자 남편은 뒤뜰로 그녀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정도밖에 해줄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해. 당신이 우리 집에서 10년 넘게 겪은 수모를 생각하면 내가 너무 미안해서 가슴이 아파. 이제라도 나 같은 사람은 있고 상준이랑 행복하게 살아줘. 남편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고 그녀는 말없이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아들과 함께 시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아들과 둘이 살며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10년 넘게 가정주부로 지내던 그녀를 써주는 곳은 많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편찮으셨던 친정어머니는 이미 몇 해 전 돌아가셨고 동생들 또한 각자 살기에 바빠 그녀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마련해준 집 덕분에 아이와 함께 지낼 곳이 있어 감사했습니다. 몇 년간 그녀는 밤낮 없이 돈을 벌며 살았습니다. 가끔 남편이 생각났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어차피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살던 사람이니 내가 벌 받은 거야. 홀로 아들을 키운 세월 동안 그녀는 차라리 아이를 시댁에 두고 왔다면 더 넉넉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 구박받으며 자랐을 아이를 떠올릴 때마다 그 생각은 아찔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이 잘한 결정이라고 스스로 위안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이가 나중에 자신을 원망할까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돈이 모이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자 그녀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여러 직장을 옮기던 그녀는 우연히 한 작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몇 명 되지 않는 회사였기에 자빌부터 중요한 업무까지 모두 맡아야 했지만 그녀는 아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노력에 응답하듯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녀가 다니던 회사도 점차 성장해 이제는 꽤 큰 회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초창기 멤버였던 그녀는 꾸준히 일한 덕분에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는 직급도 크게 올라 있었습니다. 가방끈이 짧고 배운 것이 많지 않았던 그녀가 이렇게까지 된 것은 드문 일이었지만 그녀의 성실함을 좋게 봐준 사장님의 배려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연봉도 꾸준히 올라 삶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커리어우먼, 이라는 소리도 듣고 경제적인 안정감 속에서 아들을 위해 신혼집을 마련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몇 년 후 아들은 결혼했습니다. 새침하고 예쁘장한 며느리는 곱게 자란 티가 역력했지만 혼수로 손주를 품고 와 그녀를 무척 기쁘게 했습니다. 그녀는 손주가 뱃속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며느리가 사랑스러웠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는 애교가 많아 그녀를 엄마라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엄마, 아이 낳으면 다시 복직해야 하는데 우리 하빈이 유치원 갈 때까지만 봐주시면 안 돼요? 며느리는 출산을 앞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녀는 손주를 돌보고 싶었지만 직장인이기에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완곡하게 거절하자 며느리는 아양을 떨며 다시 말했습니다. 아, 엄마 아니면 우리 하빈이 봐줄 사람도 없는데 어떡해요? 하빈이도 할머니랑 같이 지내고 싶대요. 그렇지, 하빈아? 봐요, 하빈이가 배를 통통 차네요. 우리 하빈이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너무 좋대요. 배를 쓰다듬으며 손주와 대화하듯 애교를 부리는 며느리의 모습에 그녀는 결국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오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손주를 돌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장님은 그녀에게 퇴직이 아닌 휴직 처리를 권하며 손주가 어린이집에 갈 때 다시 복직하라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최소 5년은 손주를 봐주길 바라는 눈치였고 그녀는 회사에 오랫동안 민폐를 끼칠 수 없다고 생각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사장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며느리가 예쁜 손녀를 출산한 뒤 그녀는 주 5일 아들네 집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는 아들 부부가 출근하기 전에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한 뒤 손주를 며느리에게 넘겨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손주를 돌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약해져 힘에 부쳤지만 손주를 위해 정성스럽게 밥도 차리고 낮잠 시간을 틈타 찬거리도 준비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들네 집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이미 늦은 밤이었고 씻고 TV를 잠깐 본 뒤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주말에는 지친 몸을 쉬느라 거의 시체처럼 누워만 있곤 했지만 손주를 보는 행복감이 그녀를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며 종종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힘든 와중에도 손주를 위해 가족을 위해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아들은 밥을 먹고 나서 그녀의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고 며느리는 여전히 애교를 부리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엄마, 하빈이 보시느라 바쁘신데 언제 이런 반찬을 다 만드셨어요? 어머, 진짜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어요. 역시 우리 엄마 최고. 며느리가 그녀가 만든 반찬이 맛있다며 호들갑을 떨며 칭찬하니 그녀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흔히 시어머니를 질색하며 싫어하는 며느리도 많다지만 며느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잘 따르고 좋아해주니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며 힘든 시간을 버텨온 그녀는 이렇게 아들이 화목한 가족을 꾸리고 예쁜 세 식구와 함께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 아이들에게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손녀딸이 유치원에 들어갈 시기가 되자 그녀는 아들 내외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가진 재산이 많지는 않지만 어차피 죽으면 너희한테 물려줄 거. 좀 더 일찍 물려주면 너희도 더 편하지 않겠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돈이 있어야 고생을 덜 하고 살지. 나는 나이 먹고 어디다 쓸 데도 없구나. 그녀의 말에 놀란 아들 내외를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이 살던 집과 모아둔 예금, 적금, 그리고 퇴직금 통장까지 모두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가끔 커피나 사 먹을 용돈 정도만 주면 되니 이참에 너희랑 같이 살게 해다오. 그녀의 말을 듣고 감격한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엄마, 당연히 제가 모셔야죠. 우리 하빈이랑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며느리가 선뜻 대답하자 혹시라도 합가를 거부하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이후 그녀는 아들네 집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전에도 평일 5일 내내 아들네 집에서 손주를 돌봤기에 달라진 것은 크게 없었습니다. 다만 손녀딸이 유치원에 가게 되니 낮에 시간이 생겨 집안일을 더 도울 수 있었습니다. 손녀딸은 아기 때부터 그녀 품에서 자라 그녀를 무척 잘 따랐습니다. 밤마다 손녀딸이 할머니랑 같이 자고 싶다. 몇 대를 쓸 때 그녀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손주와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합가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낮에 몸이 좋지 않아 집안일을 못하면 퇴근한 며느리가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엄마, 빨래를 안 해놓으면 어떡해요? 내일 출근할 때 입고 갈 옷도 없는데. 아, 오늘 야근하고 와서 피곤해 죽겠구만. 일하는 사람 생각도 좀 해주세요.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짜증을 낼 때마다 그녀는 괜히 미안한 마음에 아픈 몸을 이끌고 집안일을 마저 하곤 했습니다. 그녀도 30년 가까이 직장을 다녔던 터라 퇴근 후 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있는 자신이 하나라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짜증을 부리는 것을 보고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또는 함께 살다 보니 정말 자신을 엄마처럼 편하게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녀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최대한 며느리의 기분을 맞춰주려 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지나며 며느리의 태도에 어딘가 모를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를 하대하는 듯한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어느 주말 온 가족이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다 만들어 놓고 며느리와 함께 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분명 새로 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그녀의 밥그릇에만 찬밥을 떠놓는 것을 보고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평소 그녀는 남은 찬밥을 아까워하며 먹곤 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자신에게만 찬밥을 주는 상황이 반복되자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손녀딸에게 말을 꺼는 척하며 은근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고, 하빈아. 할머니는 밥이 차가워서 못 먹겠네. 그러자 며느리가 무심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원래 찬밥 좋아하시잖아요. 찬밥 버리기 아까운데 그냥 드세요. 아니면 데워드릴까요? 그 말에 정순자 여사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애썼습니다. 됐어. 그냥 먹을게. 그녀는 꾸역꾸역 찬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며느리는 식사 때마다 그녀에게만 찬밥을 주었고 그녀는 결국 새 밥을 직접 떠오곤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기분 나쁜 눈초리로 그녀를 쳐다보더니 쿵쿵거리며 찬밥을 싱크대에 쏟아붓고 씩씩거렸습니다. 내가 먹는 밥이 그렇게 아까운가? 정순자 여사는 서러웠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며느리는 그녀가 쓰는 모든 것이 아깝다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는 샴푸를 한 번만 쓰라며 잔소리를 했고 혼자 있을 때는 보일러를 켜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엄마, 낮에는 보일러 끄세요. 전기요금 아깝잖아요. 겨울이면 며느리와 아들은 외투를 두세 벌씩 새로 장만했지만 그녀는 10년 된 패딩으로 겨울을 버텨야 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조차 켤 수 없었습니다. 노인네가 무슨 더위를 타세요? 그냥 부채 쓰시면 되잖아요. 며느리의 이런 태도에도 아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합가하며 약속했던 용돈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으로 시작했던 용돈은 어느새 10만 원으로 줄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밖에 잘 나가지도 않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그녀는 그 말에 서운했지만 아들 내외가 먹고 사는데 팍팍하다니 더 이상 불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받던 용돈이 체크카드로 바뀌면서 상황은 더 불편해졌습니다. 카드로 무엇을 사든 며느리에게 사용 내역이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동네를 산책하다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발견한 그녀는 한 잔을 사 마셨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들고 산책하니 직장 다닐 때 생각이 나면서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돈이 썩어 넘쳐요? 집에만 있는 사람이 그렇게 비싼 커피를 사 먹으면 어떡해요? 내가 믹스커피 사다 놨잖아요. 그거 드시면 되지? 누가 보면 엄청 바쁜 커리어 어머니인 줄 알겠어요. 집 앞에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도 파는데 굳이 왜 비싼 데 가서 드시는 건데요? 며느리의 날선 목소리에 정순자 여사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하빈 엄마. 아니, 집 앞에 새로 생긴 커피숍이 있어서 한번 가봤어. 내가 금액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네. 그래, 내 말이 맞아. 요즘 돈 버느라 힘들 텐데 내가 좀 생각이 짧았다.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점점 더 그녀를 괴롭게 만들었지만 정순자 여사님은 아들 내외와의 화목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꾸짖음을 듣고 기분을 숨긴 채 수그리듯이 말했습니다. 응, 알겠다. 조심할게. 그녀의 풀이 죽은 대답에 며느리는 기세등등해져 언성을 높였습니다. 알면 좀 조심하세요. 그렇게 쓸데없는데 돈 쓰실 거면 용돈 더 줄일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이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아둔 돈과 퇴직금을 아들 내외에게 모두 준 터라 자신에게는 10,000원 한 장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아들 내외는 용돈 외에는 그녀를 위해 어떤 돈도 쓰지 않았기에 사소한 병원 진료비마저 용돈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의 심기를 건드리면 자신의 삶만 더 어려워질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녀가 쓰는 병원비조차 아까워했기에 정순자 여사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했습니다. 시집살이로 무릎과 허리가 성한 곳 없이 망가졌지만 물리치료를 받겠다는 말조차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빨래바구니를 옮기다 손목을 삐끗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욱신거렸지만 다음 날 손목이 부어오르며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파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며느리에게 병원을 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빈 엄마야, 어제 손목을 삐끗했는데 많이 부어서 움직일 수가 없네. 병원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그러나 며느리는 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얼음찜질하세요. 병원에 괜히 돈 바치지 마시고요.
며느리의 말에 그녀는 며칠 더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결국 그녀는 다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카드 한 장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빨리 병원 다녀오세요. 집안일도 못하면서 뭐 하실 건데요?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주우며 서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며칠간 치료를 받고 나니 상태가 호전되어 집안일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며느리는 그녀를 대놓고 면박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순자 여사는 집안일이 늦어져 아들 내외를 먼저 식사하게 한 후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씻고 나온 며느리가 그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아유, 밥은 또 진수성찬으로 차려 드시네요. 언제까지 밥만 축내실 거예요? 낮에 할 일도 없으면서 밥만 축내지 말고 일이나 좀 하세요. 제발 밥값 좀 하시라고요. 정순자 여사는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너무 서러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밥을 치운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밥은 왜 또 남기고 난리야. 아까운 줄도 모르고. 그녀는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숨죽여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정순자 여사는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억울함에 어떻게든 돈을 벌어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손주봐 달라는 부탁에 회사까지 그만뒀는데 이제 와서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이라니. 며느리가 구박할 때마다 아들도 한숨만 내쉬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에 그녀는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운 자식인데 왜 이렇게 괘씸한지. 정순자 여사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준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일자리를 구해 기죽지 않고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그녀를 뽑아줄 곳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순자 여사는 전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며 경력을 쌓았던 만큼 같은 분야에서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경력 공백과 나이 탓에 같은 직종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몸을 쓰는 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제조 회사에서 구내식당 주방 보조를 모집하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방일은 과거 아들이 어렸을 때 잠깐 해본 적이 있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지만 아들 내외에게 눈칫밥을 먹으며 지내느니 차라리 몸이 힘든 게 낫다 싶어 지원을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그녀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이름은 낯설었지만 회사 규모는 꽤 컸습니다. 회의실에서 담당자와 면접을 진행하는 동안 창문 너머로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보았을 때는 아무도 없었기에 착각이라 여겼습니다. 면접 다음 날 그녀는 아쉽게도 채용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낙담할 시간도 없이 곧바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공고를 보던 중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문자를 보낸 이는 그녀가 탈락했던 회사의 관리자였습니다. 문자를 확인하니 면접 결과와는 별개로 내일 따로 면담을 하고 싶다는 요청이 적혀 있었습니다. 탈락한 회사에서 굳이 면담을 요청한 이유가 궁금했지만 혹시나 추가 채용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알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약속된 시간에 회사 근처의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그녀가 앉아 기다리던 중 멀리서 한 중년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세상에 당신이 여기에 어떻게? 희끗해진 머리카락과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었지만 그는 분명 그녀의 전남편이었습니다. 전남편은 성큼성큼 다가와 머뭇거리며 그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정순자 여사는 영문을 몰라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당신이 도대체 여기에 왜 있는 거냐고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놀랐지? 사실 면접자 명단에서 당신 이름을 보고 놀랐어. 처음엔 설마 했는데 회의실에서 당신을 본 순간 확신했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과 헤어진 지 벌써 20년. 그와의 이혼은 시댁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내려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 잘 지내는 줄로만 알았어. 그런데 이런 곳에서 주방 보조 일을 하려 한다니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 우리 상준이는 잘 크고 있는 거지. 이제 30 넘었겠네. 20년 전 당신과 상준이를 떠나보내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부모님을 원망도 많이 했어. 몇 번이고 당신을 찾고 싶었지만 혹시 나 때문에 당신이 더 힘들까 봐 꾹 참았지.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정순자 여사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참지 못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와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 그때 내가 좀 더 강하게 당신 편을 들었더라면 이런 상황은 만들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지금이라도 당신을 돕고 싶어. 내가 이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있으니 다른 자리를 알아봐 줄게. 주방 보조가 아니라도 당신 경력을 살릴 만한 자리가 있을 거야.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지만 이젠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해요.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일어서고 싶어요. 그는 그녀의 결의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정순자 여사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다시금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 더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 남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사실 당신이 어제 면접 본 회사, 그거 내 회사야. 직원들이 면접자 이력서를 정리해 가져오는데 당신 이름이 적혀 있어서 깜짝 놀랐어. 처음엔 설마 했지. 혹시 다른 동명이인인가 싶어서 면접 날 회의실 창밖에서 몰래 봤어. 그런데 정말 당신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연락한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당신을 꼭 만나고 싶었어. 그녀는 전 남편의 말에 놀라움과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20년 전 헤어졌던 남자가 이렇게 갑자기 자신의 앞에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시 보자고 한 이유가 뭐냐고요?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당신과 상준이를 잊으려고 정말 노력했어. 하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 부모님 성화의 선도 여러 번 봤지만 결국 당신을 잊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재혼도 하지 않고 일만 하면서 살았지. 아버님이 물려주신 재산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운이 좋아서 잘 풀렸어. 지금은 계열사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면접 본 그 회사도 그중 하나야. 그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지난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그와 헤어진 후 힘겹게 아들을 키우고 살아온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도 헤어지고 당신을 잊으려고 애썼어. 그런데 상준이를 키우면서 힘든 일도 많았고 결국 아들 결혼시키고 재산 다 주고 나니 지금은 그냥 눈칫밥 먹으며 살고 있어.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전 남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내 그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치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상준이 이놈!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 지 마누라가 그런 짓을 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니 내가 가만둘 수 없어. 당신 지금 당장 나랑 같이 가.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 커피숍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 건데요? 지금 뭐 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난 얼굴로 운전대를 꽉 쥐고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차는 한적한 동네에 멈췄고 그는 차에서 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리자마자 물었습니다. 여보, 여기가 대체 어디예요? 그는 그녀를 향해 다정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신 예전에 전원주택에서 사는 게 꿈이라고 했잖아. 헤어지고 나서 당신 생각에 괴로울 때마다 그 꿈이 떠올랐어. 그래서 5년 전에 이 집을 지었어. 지금은 별장처럼 쓰고 있지만 이 집은 원래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집이야. 이제부터 여기가 당신 집이야. 더 이상 아들 내외에게 서러움 받으며 살지 말고 여기서 당신답게 살자. 정순자 여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를 바라보다가 차오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는 그녀를 다독이며 덧붙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여기서 편히 지내기만 하면 돼.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다시는 눈물 흘리지 말고 살자. 그날 그녀는 전 남편의 진심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정순자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당장 짐 싸서 그 집에서 나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당신을 보냈는데 당신이 그런 꼴 당하면서 사는 걸 더는 못 봐. 상준이한테 준 전 재산 내가 그 몇 배는 당신에게 줄 수 있어. 여기서 남은 여생 편하게 살자. 이제 당신 괴롭히던 우리 부모님도 안 계시잖아. 상준이는 내가 단단히 버릇을 고쳐놓을 테니 걱정하지 마. 그녀는 그의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루아침에 비루했던 자신의 삶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 나는 언제든 기다릴게. 그날 두 사람은 오랜만에 산길을 산책하며 옛날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과 행복을 마음속 깊이 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전 남편과의 만남에 대해 아들과 며느리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그녀가 늦게 들어오자 어딜 싸돌아다니냐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정순자 여사는 며느리의 말을 흘려들으며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전 남편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그와 다시 합치는 문제에 대해 차근차근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만남을 거듭할수록 20년 전 그녀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와 재회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손녀딸과 함께 나들이를 떠난 주말 아침, 그녀는 조용히 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워낙 가진 게 없어서 짐이라곤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쪽지 한 장 남기지 않고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길 그동안 웃고 울었던 집을 바라보며 정도 많이 들었을 텐데 생각보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집 앞에 기다리고 있던 전 남편의 차에 올랐고 두 사람은 새 삶을 시작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정순자 여사는 설렘과 기대감에 마음이 붕붕 뜨는 듯 했습니다. 그 집에 도착한 순간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편과 함께 그 집에서 지낸 지 2달이 되었습니다. 그는 집의 명의를 그녀 앞으로 돌려주었고 편하게 쓰라며 한도가 넘치는 카드를 주었습니다. 정순자 여사는 막상 돈이 많아지니 어디에 써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서 이 집으로 온 첫날 마당에서 백구 한 마리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고 이제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집 안을 둘러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가 강아지 키우며 살고 싶다던 말을 어쩜 잊지 않고 이렇게 준비했을까? 그녀는 남편의 세심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집은 너무나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으며 따뜻한 햇살을 맞으면 금세 스르륵 잠이 들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그녀는 혼자 음식을 해먹고 강아지와 산책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후에는 나른해지면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느긋한 일상을 살아본 것이 난생 처음인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하고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서는 그녀가 집을 떠난 날부터 전화와 문자가 여러 통 왔습니다. 그러나 정순자 여사는 그저 잘 지내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 는 답장을 남긴 후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했기에 그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은 따로 아들을 만나 그간의 일들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내가 엄마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면 정신 차리기 전에는 국물도 없을 테니 그렇게 알아둬라. 남편은 그렇게 선을 그었지만 정순자 여사는 그의 속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매정하게 대했지만 20년 만에 만난 아들이기에 속으로는 가슴 아파하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이 부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태도를 바꿔 정순자 여사에게 애정 어린 말투로 문자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정순자 여사는 속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여우 같은 짓에 2번 속을 줄 알고 나중에 손녀딸에게는 해줄지 몰라도 며느리에게는 절대 더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거야. 며칠 후 정순자 여사는 전 남편에게서 들은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그녀와 전 남편의 재결합 소식을 알고 재산을 노리고 다시 접근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손녀를 데리고 나타나며 은근히 살가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들과 며느리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손녀를 안고 싹싹한 말투로 전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손녀가 이렇게 예쁘게 컸어요. 합이나 할아버지께 인사드리자.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전 남편은 그런 며느리의 행동에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빈이가 이렇게 컸는데도 내가 내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한 번도 부끄럽지 않았냐? 내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다 들었다. 아들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앞으로는 잘 모실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전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잘못 판단. 너희 둘이 내 엄마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남은 재산 털어서 너희 살림 일으켜 줬더니 내 마누라랑 같이 눈칫밥 먹이는 게 내가 할 짓이었냐? 그동안 내 엄마가 당한 걸 내가 다 듣고도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낯짝도 두껍다 여기까지 찾아올 용기가 나든. 며느리는 다급하게 전 남편에게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그땐 철이 없었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님께 정말 잘할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 가족 이렇게 몇십 년 만에 만나서 또 이렇게 떨어져 살 순 없잖아요. 전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철이 없었다고? 너희 둘이서 나중에라도 변할 마음이 있었다면 내 엄마가 그 집을 떠나기 전에 이미 달라졌어야 했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나서도 내가 할 말이 이거밖에 없나? 정순자 여사는 상황이 불편했지만 전 남편이 대신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점에 안도했습니다. 전 남편은 며느리를 향해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이제 더는 내 엄마를 괴롭히려 하지 마라. 내 재산, 그건 너희와 상관없어. 앞으로도 내 엄마가 뭘 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하빈이는 안타깝지만 어쩌겠냐. 내가 자초한 일인데 내 엄마를 이용하려 드는 행동은 이번으로 끝이야.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순자 여사는 그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전 남편의 단호한 태도 덕분에 오랜 시간 눌려있던 마음의 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정순자 여사는 전 남편과 함께 평온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매달리지 않기로 다짐하며 새롭게 주어진 삶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정순자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모든 게 잘 풀려 다행입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